2014년 아론과 데니스는 처음 만난 후 금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주 발레이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둘 다 물리치료사로 바쁜 일상과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론은 데니스를 만나기 전에 아론은 여자친구가 있었고 약혼 단계까지 도달했었습니다. 그러나 전 여자친구는 아론이 바람 피우는 것을 허락할 수 없어 결국 그들은 불쾌하게 헤어졌었습니다. 아론은 데니스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2월 어느 날 데니스는 아론의 휴대폰에서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고 그 문자 내용은 아론의 전 여자친구가 다시 재결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몇 주 동안 계속 다투게 됩니다. 3월 22일 그들은 아론의 집에서 만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결정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데니스는 아론의 집으로 피자를 들고 왔고 두 사람은 와인 한 병을 따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아론은 데니스를 붙잡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론은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고 한밤중에 누군가가 침입해 데니스를 납치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론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새벽 3시경 아론과 데니스는 누군가에 의해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아론이 눈을 떠보니 누군가가 밝은 손전등을 얼굴에 겨누어 그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론은 처음에 꿈인 줄 알았지만 곧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알았습니다. 침입자는 아론에게 데니스의 발과 손을 등 뒤로 묶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침입자는 아론과 데니스를 창고로 밀어 넣었습니다. 창고에 들어가자 침입자는 아론에게 테이프가 감긴 물안경을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론이 물안경을 쓰게 되자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 그 남자는 아론에게 헤드셋을 끼워줬고 헤드셋에서는 사전에 녹음된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녹음된 목소리는 아론에게 진정제를 투입했고 곧 의식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의 전 여자친구와 데니스는 둘 다 비슷한 몸매에 긴 금발 머리였습니다. 아론의 전 여자친구는 아론과 헤어지기 전까지 아론의 집에서 함께 살았었습니다. 아론은 침입자가 전 여자친구를 노렸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 여자는 전 여자친구가 아니고 데니스이기 때문에 침입자가 그냥 떠나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침입자는 떠나지 않았고 그는 아론의 집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카메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침입자는 아론에게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연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침입자는 아론에게 자신의 직장에 아프다고 전화를 걸고 데니스의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집에 급한 일이 생겨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야 한다는 문자를 보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몸값으로 17만 달러를 인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에 신고하면 데니스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한 후 데니스와 함께 그곳을 떠났습니다. 침입자가 떠난 후 아론은 물안경을 벗을 수 있었지만 곧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는 오전 5시경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아론이 힘들게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날이 밝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머리가 어지러웠고 간신히 데니스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데니스의 휴가를 낸 뒤 다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경이었습니다. 이때 범인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이 아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2번에 걸쳐 8만 5천 달러씩 현금을 찾으라고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론은 즉시 데니스의 상황을 캐물었지만 납치범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론은 침입자가 자신의 집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것을 기억했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을 우려해 성급히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아론의 형은 FBI 요원이었고 그는 바로 형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형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아론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때 시간이 오후 1시 53분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아론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데니스가 납치된 지 9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경찰이 아론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질문은 마약을 하고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론은 납치범이 저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아론의 집을 둘러보았고 그곳에서 감시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질문 포인트는 아론에게 집중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몇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여자친구가 납치되었는데 신고를 먼저 하지 않고 휴가 신청을 먼저 했는지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집은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현관문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경찰은 벽구석에서 여러 개의 빈 맥주병을 발견했고, 경찰은 아론이 술과 약에 취해 환각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한꺼번에 버리기 위해 모아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아론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경찰은 아론의 DNA와 지문을 채취했고 그날 입었던 옷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사건의 경위를 추궁했지만 너무 빨리 일어난 사건이고 긴장했기 때문에 아론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아론과 데니스 사이에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많이 다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아론의 차량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찰이 여러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아론과 데니스가 말다툼을 벌였을 것이고, 그때 아론이 통제력을 잃어 데니스를 살해한 뒤 그녀를 누군가 납치한 것처럼 위장했다고 추측했습니다. 동시에 아론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은 아론의 침대 시트에서 소량의 혈흔을 발견합니다. 이 혈흔이 누구의 것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발견은 아론에게 상당히 불리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론의 가족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아론을 정식으로 체포하지 않았지만 분명 경찰은 아론을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또한 아론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았는데 불행히도 아론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아론의 형은 변호사를 고용했고 결국 18시간의 조사 끝에 아론은 풀려났습니다. 데니스가 납치된 다음 날인 3월 24일 정오 12시 30분, 샌프란시스코의 한 신문사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고 그리고 데니스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의 여성은 자신이 데니스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렸을 때 갔던 콘서트 등 자신만 기억할 수 있는 소소한 정보를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납치되었다고 말했고 그 외에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프스 비행기 추락 사고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는 녹음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납치범은 데니스를 다음 날 풀어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자신을 추적한다면 그녀는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은 당황했고 아론을 다시 불러 새롭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론의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로 설정되어 있었고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자 납치범에게 수많은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경찰은 아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의 여성이 데니스가 아닐 수도 있고 납치범이 남긴 메시지의 내용도 아론이 누군가와 꾸몄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은 납치범을 추적하는 대신 여전히 아론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납치 이틀 후인 3월 25일, 데니스는 알론의 집에서 6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데니스는 살아 있었습니다. 데니스의 눈은 가려져 있었고 헤드셋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 납치범은 차를 세워 데니스를 차 밖으로 밀었습니다.
데니스는 자동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듣고 눈에 있는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그녀가 몇 걸음 걷자 그곳은 자신이 어린 시절 자란 고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그녀는 행인에게 휴대폰을 빌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문자를 받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재빨리 데니스를 발견하고 지난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니스는 3월 22일 있었던 일에 대해 아론과 거의 같은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납치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납치범이 눈을 가리고 헤드셋을 씌워줬기 때문에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로 끌려갔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었죠. 먼저 성폭행을 당했냐는 질문에 그녀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왜 경찰에 먼저 신고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연락했냐는 질문에 단지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를 건 것은 본능이었고 자신의 가족에게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먼저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경찰은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아론과 다툰 후 아론을 복수하기 위해 일부러 납치된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이었죠. 이후 경찰은 기자들에게 이 사건이 납치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데니스는 납치범에게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또한 납치범이 모든 과정을 촬영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데니스는 너무 두려웠고 납치범의 손아귀에서 막 벗어난 상태라 정말 안전한지 몰랐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3월 26일 앞서 언급한 신문사에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아론과 데니스가 진술한 것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또한 편지에는 데니스가 납치된 후 감금했었던 방의 사진까지 첨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납치범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죠. 이어 납치범은 자신이 범죄자지만 양심은 있다고 말했고 그는 경찰이 아론과 데니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납치범은 기자회견을 연 경찰관에게 2건의 이메일을 보냈고 그 경찰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물론 경찰은 납치범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사건 이후 2 사람은 갈등이 있었지만 일주일 후 마침내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한바탕 눈물을 흘렸습니다. 2 사람은 금세 마음을 열고 화해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2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꺼렸을 뿐만 아니라 아론과 데니스에게 경찰력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아론과 데니스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 이 사건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전개를 맞이했습니다. 같은 해 6월 5일 더블린 도시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블린은 아론의 거주지에서 대략 65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잠든 부부의 얼굴에 누군가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부부의 남편은 납치범이 부주의한 틈을 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몸싸움을 벌였고 아내는 재빨리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 이미 그 남자는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남기고 간 테이프와 장갑 그리고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 휴대폰의 주인을 찾았지만 그 휴대폰의 주인은 나이가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을 조사한 결과 마침내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그 휴대폰은 자신의 명의로만 되어 있었고 실제 사용자는 자신의 아들인 매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매튜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미 해병대에서 복무했으며 잘 훈련된 전문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제대 후 우수한 성적으로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졸업 후 2009년까지 학교에서 강의도 했었죠. 매튜의 어머니는 아들이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불평했고 아들이 현재 사우스 레이크 타호에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오두막으로 향했고 그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하자 테이프로 감싸있던 물안경을 발견합니다. 이 밖에도 물총 몇 개를 발견했는데 그중 하나는 은색 페인트로 도색된 상태였습니다. 이 장난감 총을 어두운 밤에 얼핏 본다면 분명 권총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때 현지 경찰은 매튜가 다른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물안경에서 금발의 머리카락을 발견했고 감식 결과 데니스의 머리카락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매튜의 집에서 발견된 컴퓨터 중 한 대는 아론의 집에서 훔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쯤 되자 매튜는 자신이 데니스를 납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같은 날 아론과 데니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범인이 체포돼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게 되었다며 경찰에 공식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체면을 구길 수 없어 사적으로 두 사람에게는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튜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매튜가 유죄 판결을 받자 아론과 데니스는 경찰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아론과 데니스에게 손을 들어주었고 경찰은 그들에게 2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경찰관은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헤어지지 않고 힘들었던 나날을 서로 응원하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부부는 데니스가 납치된 날과 정확히 같은 날에 딸아이를 낳았습니다.